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미국에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즉 오빠가 통과되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전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부터 설명드리죠. 지난 3월에 국회를 사실 통과했었어요. 그런데 제의요구권,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무산되었던 것이 지난 7월 3일 재석 의원 272명 중에서 220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되었습니다. 우선 이사의 의무, 충실 의무가 확대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사는 어땠어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책이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새롭게 정의된 것이죠.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독립성을 강조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칭부터 독립이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선임 비율도 3분의 1로 확대가 되었죠. 재미있는 것은 3% 룰인데요. 사회이사의 선임이라든지 해임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서 발행 총 주식의 3% 초과분부터는 무효표가 됩니다. 대주주가 회사의 우호적인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 그런 취지인 듯 합니다. 2020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일단 선임하고 이들 중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만 3% 룰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 규정이 없었죠. 하지만 분리선출 조항이 도입된 이후에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합산 3% 룰을 적용해서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소액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이고,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감사위원 선임 요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를 받는 기업들은 주로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잘 추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했죠. 역시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극소수의 로얄 패밀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피할 수가 없었죠. 특히 계열사 간 분할이나 합병 등 지배구조의 변화는 상속 증여 등 주로 로얄 패밀리의 이익에만 맞춰져 왔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것부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되고 우리 주식을 좀 더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정부 출범 이후 빠른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죠. 이미 3,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가로 입증이 가능한데요. 특히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인프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아직도 모든 안건이 처리된 것은 아니에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기존의 한 명에서 좀 더 확대하는 안건이라든지 혹은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 등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이렇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장회사들은 하나같이 정관으로 이걸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도입되지 않고 있었죠. 이번 상법 개정 논의에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포함하려 했었습니다만 이 여야 간의 의견 충돌로 최종 법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집중투표제와 같은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졌기 때문인지 혹은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단은 원칙 때문인지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을 이렇게 주도해왔던 금융주, 지주사,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에서 대규모 매물이 좀 출회됐었죠.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책 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남은 조항들도 공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법 및 자본시장법과 같은 제도 개편 논의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요게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먼저 최종 통과된 오빠와 기존 하원안과의 어떤 차이점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 재정적자 누적폭이 확대됐습니다. CBO, 즉 의회 예산국에서는 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10년간 3조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누적시킬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기존 하원안 대비 9천억 달러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감세로 인한 재정 수입에서 4조 5천억 달러가 감소하고 재정 지출에서 1조 3천억 달러가 감소합니다. 둘째, 메디케이드 삭감폭이 더욱 확대됐어요. 기존 하원안은 10년간 863억 달러였는데요. 상원에서 93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CBO에서는 근로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서 약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종의 경고죠. 자, 세 번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부분에서 전기차 공제 폐지 시점이 3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신규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고 전기차 그리고 리스와 같은 상업용 전기차에도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즉시 폐지나 다름이 없어요. 태양광은 4년간 2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소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또 트럼프가 이걸 또 바꿨죠. 또다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국방 및 국가안보 예산은 늘어났는데요. 트럼프가 주장했던 골든돔 프로젝트에 1,570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국방비는 10년간 총 3,900억 달러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이제 내년 국방 예상도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약 1조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부채 한도 증액 규모인데요. 하원안이 4조 달러였는데 여기서 더 증액해서 5조 달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정말 찍어낸 돈이라고 함부로 쓰려는 것 같죠? 하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구 돈을 찍어내서 마구 써주는 것이 그들의 고유 의무입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땀 흘려가며 재화를 생산해서 그들이 쉽게 발행한 달러와 교환을 하죠. 이런 구조에서 현대판 노예 계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직접 식민 지배를 통해서 수탈을 했다면 지금은 달러로 지배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물론 제가 달러 다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달러를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너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서 쓰겠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달러 가치 상실을 걱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로 GDP의 121% 정도 수준인데요.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게 10년 후, 그러니까 2035년이 되면 59조 2천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GDP의 134.8%까지 부채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이겠다고 하고 지출은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앞으로도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 3천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고 부채 한도 증액이 5조 달러까지 확장되면서 단기적으로 어때요? 장기 국채 발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채가 많아지면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자 지출 규모가 더 커지게 돼서 재정 리스크를 한층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트럼프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 수의 확장을 위해서 SRR 규제를 완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LR 규제 완화는 장기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로는 단기채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죠. SLR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자본 규제예요.
은행이 자기 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하게 해서 과도한 레버리지 운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었죠. 이번에 규제 완화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금융 지주회사의 SLR 기준을 종전에 5%였던 것을 4.5%까지 낮췄고요. 중요도가 조금 낮은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3.5%까지 더 낮춰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은행만 가지고 봤을 때 최대 6조 달러 정도의 대체 대조표 확대 여력이 생겼고 약 1,850억 달러의 자본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능력치를 미국 국채를 매수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활용될 수 있다면 미국 국채의 많은 발행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그런 계산일 겁니다. 물론 이번 발표는 아직 초안 단계예요. 8월 26일까지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최종 규제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오빠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누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권 수요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좀 커졌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60일 동안 SLR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아예 은행의 총자산 총액에서 미국 국채를 이렇게 제외하는 방안마저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지나친 규제 완화가 아니냐, 그러면 유동성 과잉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큽니다. 그로 인해서 국채 제외 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규제 완화 흐름은 국채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재정 안정화와 채권 수요를 촉진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수개월 전에 다른 칼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가 사망할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제로에 가까워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달러가 지금 죽으려면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통화가 이미 성장 중이라야 해요. 그런데요, 그런 자격을 갖춘 통화는 아예 눈을 씻고 봐도 전무합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으로 인해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수명은 최소 20-30년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세한 통과로 인해서 그 걱정 이제 좀 접어두시죠.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방향과 나빠질 방향만 그렇게 고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가 시중 유동성을 높이게 될 경우 지수는 상승 동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총 7번의 감세안을 통과시켰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증시는 상승했었거든요. 2025년 상반기에는 오로지 관세 소식에 의해서 등락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감세 정책에서 수혜와 피해 영역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방향성에 맞는 업종은요, 산업재, 로봇, AI, 전력, 우주항공, 요 정도가 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감세안으로 인해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 소비재 등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업종으로 본다면 반도체, 바이오, 산업자동화 분야가 되겠는데요. 특히 투자 세액공제 상향 조치로 인해서 신규 팹 그리고 연구시설에 대한 착공이 앞당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이 더욱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최근 2주 동안 조선주, 방산주에서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되었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조 달러로 확대된다는 말씀을 조금 아까 드렸는데요. 여기에 미사일 방어 체제나 신형 무기에 대한 어떤 수주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미국은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재고가 바닥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은 이란은 12일 동안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서 약 4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는 요격에 실패하면서 주거지와 산업단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36차례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방공망이 뚫린 사례가 모두 40여 차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기 전에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전투를 하면서 아이언돔에 쓰일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일자별로 좀 살펴보면 전쟁 첫날과 둘째 날에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목표에 닿은 비율이 2%에 불과합니다. 98%를 다 막은 거예요. 그런데 7일 차에는 전체 16%가 방공망을 관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어용 미사일 재고는 물론이고 공격용 드론이나 미사일 재고도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지난주부터 일부 조선주, 방산주 등에서 매도 신호가 잡혔는데요. 언제라도 드림팀으로부터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면 재매수하는데 망설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약속을 드렸던 혹시 모를 조정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현재 우리 시장의 조정의 흐름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다만 금리 인하의 시기와 맞물려서 조금 고민하실 것이 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로 9월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 이유부터 좀 설명드리죠. 많은 분들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 동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세요. 실업률은 4.1%, 전월치였던 4.2%보다 더 하락했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4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월치 14만 4천 명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 11만 명을 모두 상회했죠. 게다가 지난 4월의 고용은 14만 7천 명에서 15만 8천 명으로 5월의 고용은 13만 9천 명에서 14만 4천 명으로 총 16,000 명이 또 늘었어요. 하지만 말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62.3%까지 낮아졌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실업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있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13만 명 감소했고요. 분자에 있는 실업자가 22만 2천 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이민 감소 속에 실망 실업자, 이 실망 실업자가 뭐냐면 구직 이사는 있어. 그런데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이 없어서 분류상으로만 구직 포기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려 63만 7천 명으로 지난달보다 25만 6천 명이나 급증한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물론이고 실업률을 동시에 낮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 유입이 감소하고 또 추방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게 뭐 그냥 숫자만 좋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둔화 조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파월도 느낄 겁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9월 금리 인하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7월 회의부터는 차기 금리 인하의 힌트를 줘야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미셸 보우먼 이사들이 이 중요도가 높은 연준 인사들이 7월 금리 인하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7월 회의에서 힌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거의 100%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자, 100% 반영된 호재가 나오면 악재가 되죠. 그래서 확고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의 노출로 인지돼서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7월 FMC 회의를 전후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어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개시를 공식화했던 8월 23일을 전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오히려 미국 증시는 단기 고점을 형성합니다. 이후 차익 매물과 함께 조정이 나타났고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뤄진 9월 FOMC 전후부터였죠. 물론 언제나 같은 뉴스에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하려고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가지고 가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9월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분할 매수를 늘리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습니다.